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의 공통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노트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복습도 할 겸 해서 영상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나 중요 지문 같은 게 나올 거고요. 공통 시험 범위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 공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민법 중에서는 이제 1번이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가 되겠고요. 2번이 물권인데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물권법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 중에 이제 계약법이 있는데 계약법에서 총칙, 매매, 임대차 이렇게 했을 때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의 공통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사특별법에서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두 시험의 공통 부분이라서 공통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공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두 번째 건축법, 세 번째 주택법입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민법 중에서 그것도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 또는 중요 지문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부분이 좀 마치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다소 가독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적응을 했는데 처음 보시면은 살짝 당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편의상 제1편 민법 총칙이라고 했고요. 민법 총칙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주로 법률행위만 나올 겁니다.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거의 법률행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에는 그 중에서 이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두 가지만 봤는데요. 권리의 변동 부분만 자세히 설명하면은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핵심만 요약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형광펜으로 된 게 이제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중에서 세 가지를 봤는데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있고요. 그리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취득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제 반대 개념인데 계약에 의한 지상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런 취득은 승계 취득으로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취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법률행위라고 딱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것들. 네, 일단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의사의 통지는 최고나 거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런 것들이 관념의 통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문제에서 봤던 게 채권 양도의 통지였기 때문에 밑줄을 쫙 쳐놓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법률행위의 종류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면 채무면제는 물권행위다. 밑줄을 그어놨네요. 그 다음에 유증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것 같은데 제가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잠깐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해해보니까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 하다가 틀린 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기억을 했던 건데요. 밑줄을 쳐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증이 좀 문제로 나왔을 때 상대방이 있을 것 같은 단독행위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면제는 물권행위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처분행위, 등기 신청은 요식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법률행위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계약에 있어서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승낙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효력 요건도 그냥 써놨는데요. 문제에서는 아마 성립 요건 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효력 요건도 보면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 이게 효력 요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또 효력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단속 법규와 효력 법규가 나오네요. 네, 문제에서는 단속 법규가 나왔던 것 같고요. 단속 법규의 예시를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무래도 문제가 공인중개사 문제다 보니까 이런 예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행위는 금지가 되는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효력 법규는 무엇이냐? 예시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효력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처럼 무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죠.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 규정. 네, 이런 거 위반하면 무효가 되겠죠.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 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이런 것도 위반하면 좀 그 위반에 대한 대가가 엄청 셀 것 같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을 금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 이거는 효력 법규가 아무래도 단속 법규보다는 뭐 형량을 맞으면 형량이 셀 것 같고요. 벌금이라고 쳐도 벌금도 엄청 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 보겠습니다. 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딱 떠오르는 게 무효죠.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 이게 민사사건이면은 무효는 아니고요. 형사사건일 때 성공보수약정이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이것도 무효가 되겠죠. 이것이 허용되면은 난리 나죠. 증인들이 다 그냥 허위 진술을 해버리니까. 네, 그 다음 부척관계. 부척관계는 예전이나 아니면 멀리 가면 이제 조선시대 그럴 때 이제 본부인 외에 부인을 두면 첩이라고 했었죠. 그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부척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증여를 했다. 이런 해제 조건을 걸면 무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데모를 하지 못하게 시위라고 하나요? 데모나 뭐 시위 같은 걸 못하게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거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효가 되는 예시를 써놨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박 채권자한테 수여를 했다. 쉽게 말하면은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채무니까 빚을 졌어요. 빚을 지다 보니까 내 건물주라고 치면 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수여를 했다는 건 줬다는 거죠. 처분 권한을 줬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데 판례에서는 유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이제 아마 판례에서 나온 얘기 같고요. 이거는 유효가 된다. 도박에서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이중매매. 이중매매 매수자가 매도자의 배신행위를 당했어요. 그 배신행위로 인한 부동산 반환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유치권. 저는 이제 학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유치권이 뭔 말인지 대충 아는 것 같고요. 유치를 하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 거죠. 이중매매의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자의 배신 행위로 매도자가 배신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부동산에 반환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해당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채권이 있었나 보네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중 매수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판례로 기억하는데 판례나 뭐 법률 용어 자체가 다 어려운 거 투성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문제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문제에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뭐 어거지를 써서라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뭔가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과 목적물, 부동산이겠죠.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한 사람이 그 매수한 목적물을 유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유치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이중 매수자에게. 이중 매매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문제로 나왔겠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다. 판례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 138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판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모두 있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착오 등의 이유로 오표시라는 것은 표기를 잘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서에 동호수를 잘못 표시를 했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물권행위는 있는데 등기가 없거나 등기가 있는데 물권행위가 없거나 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오 같은 주장이 안 통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위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네요. 비진위 표시를 읽어보면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자기가 채무를 지겠다. 그 의사 표시는 비진위 표시다.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비진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는 경우,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짝 어려운데 보시는 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납득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진위 표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익숙한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매매에서 선의의
제3자가 나중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판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문제로 나오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12번 통정 허위 표시 제 108조 제2항 거기서 나오는 제3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가 된 경우에 그 파산 관제인, 파산을 뭐 중재를 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파산 관제인은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됩니다. 네, 문제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격려한 점. 가장 매매에서 뭔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격려한 사람이 있다면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착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예시를 한번 보죠.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사람의 건축사 자격 유무를 조사를 못했나 보네요. 경찰이 아니면 이건 일반인이 뜨지 않겠네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지문에 나왔을 때 틀린 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란 얘기죠. 설명을 보면 일반인이 자신이 일을 맡긴 상대방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다. 네, 뭔가 착오가 발생했는데 착오를 발생한 본인이 중대한 과실은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14번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내용을 보겠습니다. 착오가 병존하거나 경합하는 경우 사례를 보면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뭔 말이죠? 담보 책임과 착오는 병존하니까 매수인의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착오랑 상관없이 담보 책임하고 착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병존한다는 건 함께 존재한다.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의 매매 계약 취소권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 사기를 당한 거죠. 표의자는 각각의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착오하고 사기하고 둘 다 경합하는 경우에 표의자는 각각 주장할 수 있다. 착오를 주장해도 되고 사기를 주장해도 된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병존이나 경합 말고
착오만 인정되는 경우도 써놨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좀 넘어갔네요. 페이지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보기가 좋네요. 착오만 인정되는 경우, 그건 무엇이냐?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고요.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그 위험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이었다. 보증은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어쨌든 서명 날인을 했어요. 큰일 났는데, 이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연대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틀린 지문이었다는 걸 보니까, 설명을 보면은 서명 날인의 착오는 결국에 착오로 귀결된다. 따라서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잘못 서명 날인을 했다.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을 했다. 이 경우에는 제110조 제2항에 의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제109조 109조는 착오죠. 10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보증을 잘못 쓰면 아주 시겁하죠.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기는 안 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증여의 내심의 의사표시가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느냐? X네요. 설명을 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유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소유자가 의사표시를 할 의사를 가진 경우다. 참 처음 봤을 때 어려운 말인데요. 따라서 어쨌든 계속 보면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여의 의사표시는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역시 어려운 말이죠. 결국에 제 의견으로는 뭔가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강박을 당한 사람이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여의 의사표시긴 한데, 이게 내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증여가 될 거라는 그 사실은 속으로 강박을 당한 사람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되게 고급스럽고 어렵게 써놓은 게 그 위에 써진 말들 같은데요. 어쨌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의사는 가졌다. 증여의 내심에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아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속으로는 말하는 사람이, 강박을 당한 사람이 이게 증여가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 뭐 대리권 이런 게 나오네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채권 양도의 통지서를 그 집에 가정부가 수령을 했는데 바로 그 직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채권 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그 가정부한테 뺏어가지고 회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 채권 양도의 통지, 바로 회수를 했는데 채권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예, X네요. X라면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도달 실제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사례로 해서 문제로 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17번 대리권 보겠습니다.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특별 수권이 없는 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대여금의 영수증을 띄워줘라. 이런 위임을 받은 것 같은데 대여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대여금의 영수 권한에는 대여금 채무의 면제, 변제가 아니라 또 오타가 났네요. 면제가 아니고 면제할 수가 없다. 큰일 나죠. 돈 받아야 되는데. 대여금의 받을 돈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고요. 그 다음 18번 대리행위. 갑이라는 사람한테 토지 구입을 부탁받은 미성년자면은 뭐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미성년자 학생한테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 미성년자가 을이고요.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구입, 땅 좀 사줘 했는데 미성년자 을이 병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 비싼 값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미성년자 을은 땅 좀 사줘 했던 그 멍청한 그 성년자 갑과의 위임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어이없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체결한 토지 계약인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법률행위 부분인데 미성년자 파트는 원래 주택관리사 쪽에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아주 내용이 주구장창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공인중개사만 공부하신 분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느 정도 주택관리사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미성년자하고 뭔가 계약을 하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가 등장했네요. 대리행위에서. 제한 능력자도 비슷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19번 대리효과 보겠습니다.
대리효과에서 일단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매도인이 되겠고요. 을은 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을 표시했고요. 병은 건물의 매수인이네요. 근데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 대리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X를 쳐놨어야 되는데. 네, 바로 제가 X를 쳤습니다. 해제할 수가 없나? 해제할 수가 없다고 나오니까요, 설명에서.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에 관한 권한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 갑에 특별 수권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어렵진 않은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면, 거기 그 사례에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갑이나 병이 부담한다. 맞는 표현이네요. 대리의 법률 효과는 당사자인 본인하고 상대방이다. 을이 대리인이니까 갑이 본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병은 그러니까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대리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X네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해제로 인한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된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 건물을 매수한 사람 병은 건물의 매도인 갑에게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 보면 이해가 저는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보시는 분도 잘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대리가 나오네요. 복대리 보겠습니다. 20번. 복대리는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복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협의의 무권대리 페이지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를 보면은 일단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의 매도인이고요. 을은 대리인인데 권한을 받지 못한 대리인. 병은 토지를 매수한 사람. 이럴 때 사례를 보겠습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토지 매도인 본인을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했다는 건 뭐 아들이거나 그러겠네요. 그럼 그 아들이 토지 매수한 병한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토지를 팔겠다고 해서 등기까지 넘겼는데 무권 대리인인 아들이 상속을 했지만
그 넘어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이거 판례 같은데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야, 신의 측이라는 거는 원래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형광펜을 한번 칠해줬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례의 내용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어쨌든 무권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도, 상속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렇고요. 22번 표현대리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아주 자주 봤던 용어고요. 사례를 보면은 등기 신청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마 판례 같은데요. 월권행위는,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의 행위와 동정 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무효와 취소가 나오네요. 무효와 취소 역시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데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자기 소유물을 매도해서 팔아서 수령한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는 취소로 인한 현존 이익이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X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틀린 질문이었네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매매 대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에 차라리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돈 쓰고 술 사 먹고 막 흥청망청 썼으면은 현존 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치료비나 생활비, 뭐 물건 구입 이런 걸로 지출을 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 학생은 이제 현존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고 판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유흥비로 탕진한 거는 법에서는 상당히 후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각각 의리한 것 같습니다. 그 매매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자 을이 상당히 빡이 친 것 같습니다.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서 토지를 가압류를 던져버렸고요. 그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갑이 계약 해제 통지를 하니까 을이 빡쳐가지고 가압류를 해버리면 그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 판례 결과를 보면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례는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 것이다. 네, 명쾌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갑이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설명을 보면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야 확정적 무효로 된다. 이건 또 틀린 지문이네요. 일방에서 했을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쌍방이라는 게 중요하죠.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야 결과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을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전매를 하고 갑을 병 중간 생략 등기 좀 골치 아파지는데 이렇게 합의에 따라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명의로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니까 유효한 게 아니냐. 아니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밑줄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상에서 원래는 법률행위 안에서 시험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조건의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X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담보 외에도 처분이나 상속, 보존도 가능하다. 조건 성취가 껴있는데 그 권리하고 의무를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고 그냥 보관할 수도 있다. 제 상식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것 같은데 납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했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행기한에 도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 그러면 그냥 법률적으로는 기한이 도래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해도 되느냐? 틀린 말이네요. X 표시가 또 빠졌네. 정정했습니다.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물어봤는데 해도 되느냐고. 근데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연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불능 조건이었으면, 정지 조건이었으면 그 불능 조건이 그럴 때는 이제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저는 좀 밑줄이나 이제 형광펜 이런 거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까먹으니까 밑줄을 까먹기 전에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다른 말로 유효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봐도 되느냐? 채무자의 이익이 되느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건 간주한다는 거. 간주가 안 된다는, 간주가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네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추정은 하는데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어쨌든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시험 지문에 나왔으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의 공통범위에서도 이제 뭔가 중요하다거나 시험에 기출문제로 나왔다거나 뭔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가 노트 정리한 이번 영상에 공인중개사 기준으로 치면은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물건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 계약 부분, 그리고 이제 민법이 다 끝나면 민사특별법 5개 중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언젠가 나가겠죠. 계속 이 시리즈 영상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의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리즈로 영상을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 시리즈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이 이번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제목은 이렇게 나갈 거고요. 중개는 이제 공인중개사, 주택은 주택관리사, 공통 시험 범위.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형광펜, 밑줄 이런 걸로 이제 핵심 내용,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중요 지문은 이제 시험에서 출제됐던 그런 지문 얘기고요. 핵심 내용이나 중요 지문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제 복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처음 보시는 분은 그 내용 자체를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거 보시면은 엄청 긴 시간 동안 봐야 되겠죠. 다 주옥 같은 그런 강의 내용이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 저는 한번 최대한 공부할 범위를 약간 줄여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공통 범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영상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참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